자, 거기 그 현금 이 흐름표를 한번 봐보세요. 자, 1번.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총 현금 유입과 총 현금 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직접법이죠. 그래서 영업활동. 자, 이 영업활동만 직접법하고 간접법 중 선택이고요. 이렇게. 물론 직접법이 더 권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은 다 직접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직접법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총 유입액과 총 유출액으로 이렇게 다 구분해서 계산하게 돼 있죠. 그럼 뭐가 틀렸어요?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총 현금 유입과 총 현금 유출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 또는 당기순손이익의 당기순손이 조정 항목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 간접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틀렸죠? 간접법은 쓰지 않아. 얘네들은 직접법만 쓰는 거지. 에? 간접법은 영업활동만 간접법 선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법인세로 인한 현금 흐름은 별도로 공시하죠. 그리고 영업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투자활동 현금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 투자, 거기 영업활동이 아니고 투자 및 재무활동. 자, 투자 및 이 재무. 자, 투자 및 재무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거기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으로 분류해요. 영업활동으로. 자, 법인세로 인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해요. 근데 거기 투자활동 현금으로 분류한다. 그게 틀렸죠.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자, 투자 및 재무 활동과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자와 배당금의 수치, 지급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자, 원래 이자의 수치와 이자의 지급, 그 다음에 배당금의 수치와 배당금의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자를 수치하는 것은 원래 여유자금이 있어서 돈 빌려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투자활동이야, 이게. 그리고 배당금의 수치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식에 투자해서 받는 거라 원래 투자활동이에요. 그리고 이자의 지급은 이거는 자금을 조달해서 대가로 주는 거라 이건 재무활동이에요. 원래가. 배당금의 지급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요건 기업의 선택이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현금흐름표 만들면 영업활동으로 분류해요. 얘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자와 배당금의 수치 및 지급은 원래 투자 및 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다? 기업이. 네? 기업이. 자, 4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관련해 판매에 따른 현금 흐름은 자, 단기 매매 목적. 자, 이거 영업활동이에요. 단기 매매 목적도 영업활동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리스 이용자의 리스 부채 상환. 자, 이거 부채의 상환은 재무활동이지. 투자활동이 아니고 돈 빌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간접법을 적용해서 표시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접법이에요. 그래서 직접법이 더 권장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해놨지. 직접법을 적용해서 표시하는 영업활동 흐름은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미래형을 추정하는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직접법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해서 이 정도 보시고 자, 이제 거기 원가회계 잠깐 한번 보면
자, 기억나는 거, 여러분들 뭐가 틀렸는지. 자, 1번에 보면, 보조문은 서로 간의 용역수수, 이 배부 계산상 어떻게 고려하냐에 따라서, 자, 요거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이거 많이 풀어봤어, 이거? 반드시, 요거, 나올 수 있는 1순위니까 반드시 챙기셔야 돼, 이거. 자, 보조문문 간의 이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냐? 자, 직접 배분법은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고, 단계 배분법은 일부러 인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배분법은 없어요. 무슨 배분법이에요? 상호 배분법이지. 네? 세 가지. 상호 배분법이죠. 이게. 그래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다 시험에 나왔던 거지. 계산 문제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 배부 순서를 정해야 돼요. 거기 보조문의 배부 순서가 달라지면 배부 금액이 달라지지. 오케이. 자, 단계 배분법은 배부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배부 순서가 달라지면 당연히 배부 금액은 차이가 생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부 차익은 자,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면 자, 원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실제가 집계되려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기 미리 정해놓은 거 가지고 예정 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리 뿌린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12월 30일 날 실제가 집계되면 차이만 조정하죠. 그죠? 요거 과대 배부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과소 배부되어 있는 거지, 이게. 과소 배부되어 있으면 실제로 맞춰주기 위해서 더해줘야 되고, 과대 배부되어 있으면은 실제 맞춰주기 위해서 빼줘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 차이를 조정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제공품으로 와요. 그래서 요 제조간접비가 예정 배부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일로 오죠.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는 이 원재료하고 아무 관계 없지. 근데 거기 봤더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 그 차액을 재료 재고에서 조정하지 않죠. 재료 재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얘는 여기잖아요, 여기 재료. 에? 그 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얘를 여기다 뿌려. 에? 그래서 요거는 요것이 어디 머물러 있어요? 요 기말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여기 완성된 제품에서 요 기말에 머물러 있거나 매출원가에 머물러 있지. 얘는 여기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거죠. 자,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는 원칙적으로 배부 차익을 제공품 재고, 매출원가, 그 다음에 제품이에요. 거기 재료 재고를 제품 재고로 바꿔줘야지.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 예정 배부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가에서 맞춰줘야 될 게 거기 1번에 나오는 그 용역수수,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한 거, 배부 차이, 요 문제 있잖아요. 이거 문제. 계산 문제. 그거를 좀 챙기셔야 된다. 자, 4번에. 자, 선의선출법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 아니죠. 선의선출법은 어떻게 돼요? 자,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있고, 여기 이제 재료비가 있고요. 재료비가 있고, 이제 가공비가 있는데, 요건 단기에 투입된 거고 이건 저번 연도에 투입돼서 넘어온 건데 여기 완성품이 이렇게 있으면 자, 서리선출법은 기초가 먼저 완성된 걸로 보고 지금 완성품과 기말에 있는 것은 단기에 투입된 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 그래서 서리선출법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하죠. 기초제공품 원가는 그냥 완성품으로만 가는 거예요. 서리선출법은 구분한다.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요것만 배분 대상이에요. 요것만 배분 대상이다. 자,
자, 그래서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부되는 것은 뭐만? 단기에 발생한 것만. 에? 단기에 발생한 것만. 자, 그게 선의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기초가 있는데, 기초의 원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단기 투입된 원가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완성품 수량이 있었죠. 제가 요 식을 좀 외우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수량인데, 기말 수량에다가 이제 완성도를 곱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초를 빼버리고 여기 기초 수량에 우리 기초 완성도 곱한 걸 빼라 그랬죠. 그래서 요걸 뺀 거를 우리가 선의선출법, 요걸 선의선출법이라 그랬지. 이렇게. 그리고 흰색으로 돼 있는 것이 평균법이라 그랬어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그 4번은 구분해요. 그리고 단기 발생 원가만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부해요. 예? 요 단기 발생 원가만 여기다 배부하는 거야. 예? 근데 총평균법은 어떻게 돼요? 총평균법은 기초와 단기 발생을 구분하지 않고 완성품과 기말에다가 뿌리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초하고 단기 투입된 게 다 들어가. 총평균법은. 예? 근데 선의선출법은 기초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요것에 대한 요 수량도 빼줘야지, 밑에서. 예? 이렇게. 자, 5번에 보면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제품 생산이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종류 제품 생산이죠. 거꾸로 해놨지.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분해야 돼요. 개별원가는 여러 가지 제품을 소량으로 찍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똑같은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아니죠. 종합원가 계산이 완성품 환산량 기준이고,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원가표 작성하지. 요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부하는 방법이 뭐다?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은 각각 작업별로 작업원가표를 만들죠.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7번. 자, 종합원가 계산 시 완성품 환산량 및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선의선출법을 적용한 원가 계산의 결과와 평균법을 적용한 원가 계산의 결과가 같은 경우가 뭐예요? 자, 여기 평균법. 자, 평균법하고 요 선의선출법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기초를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여기 기초 수량에다가 완성도 곱하면 요게 선의선출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이 똑같아. 그러면 평균법하고 이 선의선출법 P4하고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이 같을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고, 만약에 평균법이 더 크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있는 거지. 이게 기초재고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기초와 기말의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가 동일한 경우가 아니고요. 뭐가 없을 때예요? 기초 제공품이 없다 이거죠. 기초 제공이 없는 경우다.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8번에 보면은 직접 재료비 구입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는 구입량을 기초로 계산한다. 자, 직접 재료비 구입 가격 차이는 구입량에 기초하지만 능률 차이는 투입량에 기초하지. 여러분들 우리 표준원가에서 직접 재료비 이 차이 분석할 때 구입 시점에서 가격 비교하고 투입 시점에서 능률 비교하잖아 이거. 에? 그래서 투입량이죠. 투입량. 자, 직접 재료비 구입 가격 차이는 구입량에 기초하고 직접 재료비 능률 차이는 투입량에 기초해요. 그래서 그거 좀 달라 이게. 자, 그 다음에 9번. 자, 표준원가 제도에서 고정제조 간접비 조업도 차이는
자, 고정제조간접의 조업도 차이는 기초의 기준 조업도와 그리고 제품 생산하는데 표준 조업도의 차이예요.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원가지. 그래서 성과평가할 때 포함시키지 않죠. 자, 조업도 차이는 성과평가와 무관하다. 조업도 차이는 성과평가와 무관하다. 통제 불가능 원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0번. 자, 가격 차이에 대한 책임은 생산관리나 판매관리자가 아니고요. 구매 담당자지. 그리고 능률 차이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생산관리자가 책임져야지. 지금 거꾸로 해놨어요, 이게. 자, 가격 차이는 구매 담당자가 지고, 그 다음에 능률 차이는 생산 담당자가 져야죠. 요게. 자, 그 다음에 11번. 표준원가 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정상원가 계산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과 같이 실제 조업도의 예정배부를 곱한 금액이다. 아니죠. 표준원가 계산에서 말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표준조업도의 배부율을 곱한 거예요. 그리고 정상원가 계산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은 실제 조업도에다 곱한 거지. 자, 우리 정상원가 계산, 예정원가 계산인데, 여기서 실제 조업도에다가 이 예정 배부율을 곱하죠. 이렇게. 근데 이 표준원가 계산에서 요 조업도가 표준 조업도죠. 표준 조업도에다가 이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 이거죠. 예. 이거 계산했을 때 이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은 걱정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요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조업도에다 예정 배부율에서 뿌려요. 근데 표준 원가 계산에서는 제품 계산할 때 이거 다 표준 조업도로 해서 뿌린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하시고. 자, 12번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보조부문의 제조간접 원가를 생산 부문으로 아니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우리 활동별로 이 집계를 해서 하는 거지, 여기처럼 부문으로 집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올바르게 바꾸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아니고 부문원가 계산이면, 부문원가 계산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문별로 원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보조부문, 생산부문 이렇게 부문별로 집계해가지고 이 조업도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하는 게 부문별 원가 계산이지. 자, 13번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도입 배경으로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개별 제품이나 작업에 직접 추적이 어려운 원가의 비중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지.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사람이 직접 만들던 거를 지금 누가 만들어요? 기계가 만들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해.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만들면 직접 농업이에요. 근데 지금 직접 농업의 비중이 작아지고 제조간접비 비중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계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도입이 된 거지. 자, 14번에 제품 조립 활동, 기계 작업 활동, 표본 검사 등은 제품 단위 수준 활동이며, 거기 표본 검사라고 하는 거 있죠. 자, 표본 검사는 이렇게 A 제품 10개가 있고요. B 제품 100개가 있고요. C 제품 1000개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딱 표본, 여기서 하나 딱 표본 빼서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표본 검사야. 그 표본 검사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묶음별로 이 발생한 이 검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똑같이 배분해 줘야지. 예? 얘가 1000개든 얘가 100개든 얘가 10개든 그걸 보고 묶음 수준 활동이라고 그래. 예? 묶음 수준 활동. 자, 그래서 거기는 제품 단위 수준 활동이 아니고요. 묶음 수준 활동이에요. 묶음 수준 활동. 자, 그리고 공장 관리 활동이나 냉난방 활동, 조경 활동 등은
공장 설비 수준 활동이지, 요게. 자,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 자, 상대적 판매가치법 또는 순실현가치법. 자, 특히나 순실현가치법이 시험에 잘 나오죠. 계산 문제. 요거. 연산품. 자, 매출액과 원가의 발생 간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죠. 요게. 그래서 그 상대적 판매 가치, 우리 매출액과 원가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이걸 쓰지. 요게. 자, 16번. 균등 이익률법을 이용하여 결합 원가를. 근데 사실은 거기 순실현 가치보다 더 많이 나온 게 균등 이익률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균등 이익률법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이용하여 결합 원가를 배분하면 분리점 이후 추가 강원이나 개별 제품의 매출 총익률은 상이하게 계산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죠. 균등 이익률법은 분리점 이후에 추가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것까지 다 반영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익률이 동일하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 균등이익률법이거든, 이게. 자, 그 다음에 17번. 제품의 기말재고 자산이 많이 발생할수록 변동원가 계산이 전부원가 계산보다 이익이 커진다. 자, 요거 외우자고 그랬는데, 자, 초변동. 영업이익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이것이 이렇게 기초지요. 기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 직접 노무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노무비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기말에 들어가 있는 직접 노무비하고 변동 제조 간접비. 자, 요거 가감하게 되면 그것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되고요. 이렇게. 자, 거기다가 이 기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고정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기말에 들어가 있는 고정 제조 간접비, 요것이 되게 되면 이거 전부원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업이익이다. 계산 문제는 요거 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 식. 자, 근데 지금 기말이 많아진대요. 거기 보면은 기말 재고자산이 많아지면 플러스야. 그럼 변동보다 전부가 더 커. 거기 변동원가 계산이 전부원가 계산보다 이익이 작아지지. 그 이익이 커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그래서 변동의 영업이익에다가 요거 두 개를 가감하면 전부가 되는데, 지금 기말이 더 커진대잖아, 이게. 그럼 이 플러스가 더 커지면 변동보다 전부가 더 커야지. 이게. 자, 그 다음에 18번에 한번 보면, 자,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큰 경우 전부 원가 계산 방식의 이익이 변동원가 계산 방식의 이익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여러분들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큰 경우가 언제예요? 자, 생산량이 판매량보다 이렇게 크대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이야,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말이 더 큰 거지. 그러면 당연히 기말이 더 크면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큰 거야, 이게. 왜냐면 거기다가 플러스가 더 커지니까 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 뭐가 틀렸어요?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보다 크게 나타나지. 크게. 예? 크게 이렇게. 자, 이 19번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죠.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단기 비용 처리하지. 이렇게.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관계없어요. 이거 생산량과 관계가 있어서 경영자 의사결정 혼선을 주는 것은 전부원가 계산이죠. 전부원가 계산. 자, 전부원가 계산은, 여기 전부원가 계산은 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생산량과 뭐?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 영향을 미치죠. 어떤 영향을 미쳐요? 비례. 생산량 늘리고 판매량 늘리면 이익이 늘어나는, 이렇게.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생산량과 무관하죠. 판매량하고만 늘리면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성과평가를 할 때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중요한 수치다 이거예요. 왜? 뭐만 영향 미쳐? 경영자가 얼마나 판매를 많이 했냐 이거지. 에? 자, 그 다음에 초변동이라고 하는 거, 영업이익은 이게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영향을 미치는데 판매량은 같은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량과는 반대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낮아져. 이렇게. 생산량이 늘리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이게. 자, 그래서 19번 요거 변동원가 계산이 아니고 전보원가 계산이에요. 생산량뿐만 아니라 판매량 둘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변동원가 계산 요거 좀 잘 좀 정리하시오 이거. 이게 이 거의 안 빠지고 나오니까 이 문제가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거기 1번에 고조전법은 원가 자료 중 가장 큰 원가 수치 아니죠? 원가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 조업도 가지고 그러니까 조업도가 가장 큰 거와 가장 낮은 거로 해서 고조전법에 따라서 그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죠. 그리고 두 차이 나는 것은 고정비가 아니에요. 변동비지. 변동비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고조전법. 자, 고조전법도 이거 쉬운 방법인데 어쩌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산 문제에서 고조전법 그 네 가지 순서 있죠. 1, 2, 3, 4 순서 그 순서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일정 고정비 수준에서 제품 단위당 공원 이익이 클수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CVP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것이 자, 이거 BEP 판매량은 이 고정비가 있는데 여기가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이렇게. 지금 요것이 뭘 말하냐면 단위당 공원이익을 말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됐대요? 고정비 수준에서 제품 단위당 공원이익. 자,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커진다. 커진다. 그럼 이 밑에가 커지면 얘가 자꾸 어떻게 돼? 손익분기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판매량이 어떻게 돼요? 자꾸 줄어들지. 에?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야. 직원들 급여가 200이야. 그게 이 고정비야. 근데 이 고정비 커버하기 위해서 닭 한 마리 팔면 15,000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원가가 5,000원이래. 그럼 한 마리 팔면 얼마 벌어들여요? 한 마리 팔면 10,000원을 벌어들여. 그럼 이 고정비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팔아야 될 BEP 판매량은 몇 마리 팔아야 돼요? 몇 마리 팔아야 300마리 팔아야지. 그래야 고정비 커버한다? 그리고 300마리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익이 되는 거야. 이게 손익분기점이니까 똔똔이란 말이에요. 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거기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내가 물건 팔아서 남길 수 있는 공원이 그 나눠가지고 몇 개 팔아야 되는지 분석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에? 목표 판매량.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의 판매량 수준에서 가장 낮고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뭐예요? 영업 레버리지도가 뭐죠? 영업 레버리지도는 우리 영업이익분의 뭐죠? 공헌이익이다. 이렇게. 예? 요시. 근데 여러분들 공헌이익인데 자, 이것이 공헌이익에서 뭘 뺀 거예요? 고정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지. 이렇게. 근데 손익분기점은 이 공헌이익이 요 고정비하고 같아지는 점이 손익분기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것이 거의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여기 밑에가 이렇게 되면 요 위에 해서 이게 거의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가까울 때는 가장 커, 돌이. 자,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커요. 거의 가장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커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판매량이 증가하면은 점점 이 공원이익이 점점 커져요. 이렇게. 점점 커져. 그럼 어차피 얘는 일정 금액이다 보니까 요 밑에하고 요 위에가 거의 같아져. 그러면 거의 1에 가까워지지. 1에 가까워져, 이게. 자, 영업 레버리지도는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가장 크다. 그리고 판매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돼요? 1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자, 네 번째, 예산은 계획 수립을 쉽게 하고 성과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며, 그렇죠. 우리가 미리 예산을 짜면 나중에 실제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산은 요거는 실제가 아니죠. 정확한 원가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유용성이 아니고요. 이거는 목표를 잡는 거지. 목표를 잡아놓은 예산이 정확한 원가 계산은 아니에요. 얘는 성과 평가를 위한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예산은 어떻게 짜요? 제품 원가 계산 과정과 반대로 짜지. 반대로. 즉 말해서 1월 1일 날 시장조사하죠. 자, 시장조사에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판매량을 결정을 해.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매 예산을 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얼마를 생산할지 제조 예산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가 요소인 제조 원가 예산을 짜고 이렇게. 즉 말해서 원래는 원가를 토대로 해서 팔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거꾸로 짜는 거야. 네? 거꾸로.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연도에 수요 수량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는 그것만큼 생산하겠다라고 해서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예산은 반대로. 우리가 회계 처리는 원가 계산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봐보세요. 자, 투자 수익률 ROI죠. 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죠. 근데 이거는 준최적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ROI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요거 준최적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준최적화 문제. 이렇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RI지. 예? RI. 근데 RI의 또 문제점이 뭐예요? RI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것이 그게 경제적 부가가치지. 이렇게. 세금을 고려하고 자기 자본도 고려하지. 이렇게. 그래서 요 수치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이것도 특히나 요 2부의 요 계산 문제. 그래서 거기 투자 이익률은 ROI는 준최적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준최적화 문제가 발생하는 수치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7번. 잔여 이익은 투자 중심점별로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져. 이게. 그래서 ROI는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고 RI는 투자 규모가 다르면 의미가 없어져.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장단이 있죠. 장단이. 투자 이익률은 투자 규모 상관없이 계산할 수 있는데 왜냐면 퍼센테이지로 나오니까. 근데 준최적화 문제가 생겨요. 근데 RI는 준최적화 문제를 해결해. 근데 문제점은 투자 규모가 다르면 의미가 없어져.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목표 원가 계산 타겟이죠. 그럼 타겟, 목표 원가 계산은 제조 단계에서 원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조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아니죠. 목표 원가 계산은 제조 이전 단계에서 원가 절감을 꾀해.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 아니고 제조 이전 단계에서의 어떤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혁신적인 원가 절감이에요. 자, 목표 원가 계산은 먼저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목표 가격을 먼저 확인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고객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가격을 먼저 정해서 거기서 목표 이익을 빼가지고 목표 원가를 나중에 결정해서 목표 원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연구, 개발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막 여기 10가지 기능을 탑재된 제품을 막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내요. 근데 시장에서는 10가지 기능이 다 필요 없고 3가지 기능만 필요로 해.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3가지 기능만 들어가 있는 물건을 처음부터 연구 개발을 해서 3가지만 해서 이 목표 원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들어라 이거죠. 쓸데없이 내 생각대로 기능을 집어넣지 말고 시장을 통해서 먼저 고객이 원하는 기능들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원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원가 절감을 꾀하는 거다. 이게 뭐다? 목표 원가 계산이다. 자, 그 다음에 균형 성과표는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아니죠. 그냥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리기업도 되고 비영리기업도 공기업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균형성과표는. 자, 10번에 보면은 균형성과표의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기존의 프로세스와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및 제품의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도를 의미해요. 근데 거기 종업원 만족도나 종업원 이직률은 이거는 학습과 성장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게 성과평가를 하려면 이 재무적 관점, 우리가 재무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과치를 ROI, RI, 그 다음에 이제 EVA로 평가를 해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야. 근데 기업의 이 성과표는 이런 수치만 보지 말고 고객 관점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설문조사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성과표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업무 처리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것도 분석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리센터, 우리 이 고객센터 거기에 접수되는 거,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는 건데 그게 얼마 만에 처리되는지 그 처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분석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성과표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시키고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출발해서 학습과 성장 관점에 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분석해서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돼 있으면 고객 관점도 높이고요. 이것이 제대로 돼 있으면 재무적 관점도 높이고요. 이것이 제대로 교육되어 있으면 내부 프로세스 관점도 성과치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고객 관점을 올리고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상시킨다? 재무적 관점을 향상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익만을 극대화하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고객도 봐야 되고 우리 회사 내부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직원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돼. 이걸 모두 하나의 성과표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보고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 거죠. 거기 종업원 만족도하고 종업원 이직률은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아니고요. 학습과 성장 관점이야. 요게.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은 QC예요. 품질원가. 우리 회사의 제품의 이 불량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가를 품질원가라고 그래. 이게. 그러면 예방원가는 대부분 제품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의 검사와 관련된 것은 평가원가야. 예방원가가 아니에요. 평가원가지. 그래서 품질원가에는 우리 우리 예방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평가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실패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실패원가가 있죠.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은 이 4가지를 구분하는 거. 4가지를 구분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예방원가, 특히나 이 원재료 그 거래처 있죠? 거래처 평가하는 거.
거래처 평가하는 거. 원재료 거래처 평가하는 건 예방원가예요. 원재료를 우리 기업에 공급하는 그 업체를 평가하는 것은 예방원가야. 왜냐하면 원재료가 아주 질 낮은 원재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원가는 검사원가야. 검사자 들어가면 평가원가야.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는 인도하기 전에, 인도 전에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인도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즉 AS죠. 이렇게 외부 실패원가.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해 놓으시라. 이것도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자, 해서 원가는 그 개념들을 좀 봤는데, 여러분들 내가 정 자신 없다 그러면은 각 파트별로 원가는 대표적인 문제 하나라도 좀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라. 예? 오케이. 자, 뭐 그 정도 좀 보시고 말문제 특강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